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 시장에 미칠 파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한국 내 지도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첫 허가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향후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로보틱스 등 고정밀 공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1위 서비스로 80여 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길찾기와 교통정보 등 필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득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관광 수요가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기업에는 위기감이 감돕니다. 네이버의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의 카카오맵은 그동안 국내 맞춤형 서비스와 로컬 데이터 경쟁력을 강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네이버 지도 2,880만 명, 카카오맵 1,256만 명, 구글 지도 9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고정밀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구글의 기술력과 글로벌 생태계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음식점 예약 등 공간정보 기반 산업 전반에서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은 구글 API 기반 서비스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정부 협의체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간 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업계는 10년간 1조 원 규모의 특별 발전기금 조성 등 실질적 보호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방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정부의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AI를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닌 실제 타격 지점 선정과 전술 설계에 깊숙이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중동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핵심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위성과 첩보망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이란 내 지하미사일 시설과 혁명수비대 본부, 수뇌부 이동 경로를 정밀 추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격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시나리오별 성공 확률과 예상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에도 클로드가 투입됐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중심에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는 일종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며 군 정보 체계를 통합합니다. 그 안에서 클로드는 핵심 추론 엔진으로 작동해 명령어 체계와 보고 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단기간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 국방부는 AI를 모든 적법한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길 요구했지만 엔트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나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그 공백을 노린 것은 오픈AI였습니다. 오픈AI는 국방부와 새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적법한 목적 조항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 완전 자율무기 금지, 고위험 자동화 의사결정 금지라는 3대 레드라인을 계약에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클로드 기반 체계를 오픈 AI 모델로 전환하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도 급부상했습니다. xAI의 그록은
미군 최고 등급 기밀 네트워크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적법한 목적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망은 전 세계 어디서든 군사 AI를 구동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소형 단말기를 장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본부에서 실시간 조종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머스크는 군 전용 네트워크 스타실드까지 구축해 전쟁 상황에서도 통신 복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확한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과 화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누가 더 빨리 통합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더 정교하게 추론하느냐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무기 뒤에 숨은 보조 도구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두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남미까지 이른바 불의 고리를 따라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초 기준 태평양을 둘러싼 지각 활동이 다시 고개를 들며 각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3월 3일 자이시 남쪽 29km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얕은 진원에서 발생해 자이와 타이난 일대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린 구조적 특성상 여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도 같은 날 밤 규모 4.5에서 5.9 사이의 지진이 5차례 연속 발생했습니다. 3월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군발성 지진으로 분석되며 일본 기상당국은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저 단층대가 활성화된 상황이어서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 해역에서는 3월 3일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이 해역으로 확인되면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연중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진 역시 판경계 충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말에는 필리핀에서 일주일 사이 두 번째 화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월 26일과 27일 사이 연속 분화가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 대피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 지역 중 하나로 최근 들어 화산섬 지진과 분화 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화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월 27일 콜롬비아 북부에서는 진흙 화산이 폭발하며 수십 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기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도 분화해 화산재가 상공으로 확산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항공운항과 농업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 초 기준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환태평양 지진화산 벨트에서 지각에너지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을 하나의 연쇄 현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시에 빈발하는 국면인 만큼 각국의 경보체계 점검과 주민 대비 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영국과 공동으로 남극 스웨이츠 빙하 시추에 성공했습니다. 서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 가운데 하나인 스웨이츠 빙하의 빙봉 끝자락까지 934m를 파고 내려가 그 아래 바다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남극 빙봉 시추 사상 가장 깊은 기록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하얀 얼음 장벽 아래로 어두운 바닷속이 펼쳐지고 그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떼의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남극 빙하 아래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수온이었습니다. 시추공 안으로 관측 장비를 투하한 결과 수온이 영상 1도를 웃돌았습니다. 통상 이 깊이에서는 영하 2에서 3도가 유지되는데 무려 3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탐사를 이끈 이원상 박사는 3도의 차이는 스웨이츠 빙하를 매우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열량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빙하 아래에서 물고기떼가 활발히 움직이는 현상도 주목됩니다. 극지연구소는 빙하가 녹으며 흘러든 담수가 영양분을 공급해 먹이가 풍부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빙하 하부 생태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웨이츠 빙하에서 가장 위태로운 부분은 바다와 맞닿은 빙붕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하부를 침식하면서 균열과 분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빙붕과 기반함의 경계인 지반선 역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빙붕이 무너지면 육지의 거대한 빙산까지 연쇄 붕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접근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쇠빙선 아라온이 해빙이 줄어든 틈을 타 30km 거리까지 접근했고 이후 헬기가 30차례 왕복하며 20톤에 달하는 장비를 옮겼습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는 운명의 날 빙하로 불립니다. 이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은 65cm 상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변 빙하까지 연쇄 붕괴하면 상승폭은 2에서 3m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크기에 맞먹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인류 해안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남극의 변화는 곧 우리의 해안선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영 공동연구팀은 빙하 아래에 계류 장비를 설치해 수온과 염분을 상시 관측하고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매일 전송받을 계획입니다. 스웨이츠 빙하의 균열과 붕괴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해수면 상승의 시한폭탄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